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초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한한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압수수색 날 면직된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이 안산 신도시 지정 직전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적장 용도라고 했지만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농업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범기 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했습니다.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여진 배추가 녹슨 굴삭기로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조사 방식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숨졌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범죄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언론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촬영과 녹음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취재진 앞에선 피해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절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떠난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너무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자체로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질문이 적지 않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의 미묘함은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우선 한지연 기자가 피해 여성의 발언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7문장짜리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며 용서를 위해선 잘못이 뭔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해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며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의 인정 절차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뭔지 잊혀가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업적에 박수치는 행동에 무력감을 느끼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사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동안 피해자는 때때로 흐느꼈지만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피해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정당에서 다시 서울시장을 배출한다면 자신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람 여러 명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특히 남인순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직접 말문을 열게 된 계기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사실을 축소 왜곡했고 기억하겠다는 말로 압도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당헌을 바꾸고 서울시장에 후보를 냈고 선거 캠프에는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박영선 후보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동석한 여성단체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성평등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민주당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9시간이 지나서야 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사죄드린다는 짤막한 서면 브리핑만 내놨습니다. 적답을 피한 채 생각을 정리해서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박영선 후보는 조금 전 SNS에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의 선거 캠프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아직 일정이 없다고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제가? 피해자가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새 의원도 침묵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 했고 현재 모두 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다만 양양자 최고위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은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9시간 만에 깊이 사죄드린다는 논평을 냈지만 피해자 요구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을 박 후보 캠프 요직에 앉힌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분들은 자진 사퇴하셔서 캠프에서 철수하셔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란 게 피해자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진정성도 후속 조치도 없는 텅 빈 사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검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도가 있는 정치 수순이란 취지의 글을 올려 2차 가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성폭력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견을 밝혀왔었는데 8달이나 지난 오늘 왜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됐는지 이재준 기자에게 그 배경이 뭔지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참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오게 한 것,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비공개로 진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피해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기자들과 이제 일답까지 진행이 됐지만 예. 개인 신상 노출을 우려해서 녹음이나 또 촬영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자청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 피해자 측은 여전히 사건 자체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원과 인권위원회가 성폭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루어지면서 직접 피해자가 나서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 그러니까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 출간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쓴 책인데요. 피해자가 호소한 구체적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이 서울시청 전현직 직원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형식으로 나온 책입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박 시장이 속옷을 입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는 사건과 관련을 해서 한 시청 공무원이 박 시장이 지인들에게도 러닝셔츠를 입은 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 자신도 봤다. 이런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샤워를 할 때 이 피해자가 속옷을 가져다 준 일이 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수행비서관 A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A씨가 그냥 속옷을 갖다 놓으라고 한 건데 그걸 성인지 감수성 부족 운운하는 게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런 증언이 적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전체 내용이 어떤지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기자 얘기한 것만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호소했던 박 전 시장의 행동들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럼?
저자가 분명히 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히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박 시장 측의 유리한 증언을 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사건을 증거 재판주의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좀 애매하긴 하군요. 피해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피해자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 같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이 책이 인권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내용에 왜곡이 있을까 봐 우려가 됐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늘 직접 기자회견에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책도 그 이유가 됐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섰는데 그 2차 가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이 책에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을 시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낸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고 범여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서울 시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투표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고 범여권 최종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의 출발은 승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접전 양상인 야권과 달리 처음부터 기울어진 승부라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H 투기 의혹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며 지지율 하락세인 점도 고민입니다. 박 후보는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까지 지원해준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감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동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즉 50에서 7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론 반전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편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이견이 계속 돌출하면서 여론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레 오후 늦게 후보 등록이 가능할 거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상황도 지금으로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의 어려운 상황이 역설적으로 야권의 단일화 협상의 장애물로 등장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야당 상황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재개된 6차 실무 협상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최대 쟁점이던 여론조사 문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경쟁력 조사를 수용했지만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절충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쟁력은 우리가 받는다. 이번엔 조사 방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 후보 측이 휴대전화 90%에 집전화 10%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후보 측은 100% 휴대전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무선번호 100%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집전화는 노년층 사용 비중이 높아 보수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여론조사가 늦춰졌지만 두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9일까지 그 후보가 각자 등록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레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옮겨붙는 상황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보좌관이 안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 가족 명의로 이 지역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좌관은 이달 초 사직하면서 부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땅을 샀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에 야적장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0세대가 들어서는 안산 장상지구 내의 밭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보좌관이던 A씨의 부인은 이 땅을 2019년 4월 11일 구입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3억 원, 절반 정도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7일 만에 이 땅은 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야당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했다며 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습니다. A씨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그만둔 것은 지난 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안산 장상지구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고 수사본부가 LH를 압수수색한 당일입니다. 당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 장관 측은 당초 A씨의 부인이 사업상 야적장으로 쓰려고 땅을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전문가들은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의 그린벨트 지역이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안산시도 똑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야적장으로는 글쎄 그분들이 법리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답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현재로서는 안 되죠. 여야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외에도 외지인들이 몰려와서 지분을 쪼개 농지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세종시의 한 과수원 땅을 찾아가 봤더니 외지인 18명이 쪼개기 매입을 한 뒤에 농사도 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짜 농부가 전국에 숱하게 많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의 한 야산입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넓은 야산인데 땅 주인은 18명에 이릅니다. 이곳은 등기부 등본상 과수원이지만 이렇게 잡초가 우거질 정도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땅 주인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 전북, 대전 거주자였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과수원을 사들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걸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관리 뭐를 해요? 어떻게 해요?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외지인들이 사서 하는 땅 많아요? 곳곳에 있죠. 곳곳에 있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사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방식입니다. 지자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팔지 못하니 중단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종시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171명 가운데 75%가 외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111필지, 12헥타르가 넘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기를 노린 가짜 농부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 관련한 추가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거래가 집중됐던 시흥시 과림동의 3년치 땅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철 등을 사고 파는 고물상 영업이 한창이지만 토지 등기부엔 논으로 돼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네, 있는데.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1년 이내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이렇게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만 4곳에 달했습니다. 등기부상 밭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농작물 대신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3년치 과림동 땅 거래 내역 1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농지만 37곳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림동 땅 주인 가운데는 외국인과 20대까지 있었습니다. 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었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9일 한 차례 압수수색했던 LH 본사와 북시흥 농협 등도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차명 투기를 잡으려면 거래 중심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LH발 투기 의혹 사태에 주무되는 농지, 즉 농사 짓는 땅, 그리고 등장인물은 농사 짓겠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투기 대상이 된 배경으로 느슨한 농지법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정부도 오늘 대책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농지법의 기본은 이 사진처럼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가진다는 경자유전은 헌법 121조에도 명시돼 있죠. 이 기본 원칙을 어길 경우 이 농지법엔 1년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시장, 군수 등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 땅을 사도 행정관청이 잘 관찰만 하면 투기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농지법엔 적발이 돼도 이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지 1년 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면 3년간 처분 명령이 유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농사를 안 하는 게 들통이 나도 이 1년 이내에 농사하는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농지 처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척 꾸미기만 하면 된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용버들, 산수유 같은 나무를 심는 건데요. 벼농사, 밭농사보다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것처럼 손쉽게 보일 수가 있죠. 물론 농지 매입을 위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낼 땐 보시다시피 어떤 작물을 기르고 농업 기계와 장비는 어떤 종류를 몇 대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서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건 이번 LH 사태에서 드러났죠. 영농계획서를 갖고 서류만으로 시군구에서 판단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전용 사례들이 많이. 결국 취득부터 관리까지 이 농지법의 허점이 수두룩해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이 속출한다, 이런 얘기군요.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이 발표한 추가 투기 의심 사례 중엔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시흥시 과림동 농지 460제곱미터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안 지었을 거란 게 참여연대 측의 추정이죠. 지난달엔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 고위공직자 1,800여 명 중 38%가 농지 소유자라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오늘 LH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 강제 처분을 거듭 약속했는데요. 이 조치가 잘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죠. 예, 사실은 갑자기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골 땅이라는 게 잘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들까지 잘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역대 4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인데 검찰이 증인에게 위정을 시켰다는 의혹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구체적인 방식도 지정했고 임원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박 장관의 지시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발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신했는데 지난 5일 대검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 강요를 부인한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등을 다시 심의하라고 했고 콕 집어 임은정 대검 연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공개 비판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 자신이 기록을 검토해보니 인권 침해적 수사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을 볼까 합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법무부에 증언 강요에 대한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이 그만둔 지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2주 전 윤 총장이 있을 때 대검이 결정한 무혐의 처분을 장관이 직접 부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다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박 장관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뭘 원하는지도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특별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법무부와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대검 내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건데요. 다만 현직 검사들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한 차장검사는 현재 대검 부장검사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으로 채워졌다며 회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을 위해 정권이 직접 나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가 부담스러우니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하려면 차라리 재심을 신청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 부장회를 열라고 꼭 찍어서 지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결로 그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대검 내 부장검사는 모두 7명인데요. 이 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등은 윤 전 총장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또 일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하고 박 장관이 유임시킨 인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장관은 퇴근길에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혈전 간의 연관성이 낮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접종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본격적인 2분기 접종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의 판단을 정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견된 사례는 60대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8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는데 사후에 다리 부위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혈전에 대해서도 백신과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로 이 혈전이 혈관 등을 막으면 혈전증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선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혈전증이 나타나고 80대 이상에선 2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영국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 유병률은 75만 명 중 1명꼴로 낮아 혈전을 백신 부작용으로 볼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질병청 직원 127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며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접종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방역당국은 부검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62만 1,700여 명이 접종했고 혈전 보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성남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32명이 쏟아지는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거리두기 장기화에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제약업체 공장이 사흘째 폐쇄됐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직원 휴게실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된 직원의 가족인 경찰관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안경찰서는 오늘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인원이 통제를 치료를 맡고 있어요. 사무실 폐쇄는 맞고요. 유흥업소 등 일상생활 속 집단 감염도 여전합니다. 지난 9일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뒤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손님 등 3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수도권 업소 1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원, 음식점, 목욕업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날씨가 풀리면서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5개월째 이어진 3차 대유행이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관련 소식입니다. 이 DNA 검사에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친모로 드러났죠. 이 여성이 강하게 부정했고 재차 DNA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은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관련 의혹은 풀지 못한 채 시신 유기 혐의만 추가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 A씨에게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방치된 채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다음 날 남편에게만 알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나 남편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기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라는 것을 밝혀낸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친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A씨 주변 남성들에 대한 DNA 검사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A씨가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이 낳았다는 아이의 행방과 공범 여부 등 나머지 의혹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 경찰이 A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다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 검사 결과만 가지고 자백하기를 설득하는 정도로는 지금 의문점을 현재로서는 풀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집니다. 당장에 국내 식당들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허리까지 몸을 담근 남성이 맨손으로 김치 더미를 굴삭기에 옮깁니다. 말린 고추 더미 사이로 쥐들이 움직입니다. 중국의 한 김치 공장이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인데 이를 본 시민들은 경악합니다. 일단 너무 충격이었고 위생이 제일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중국산 김치가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퍼지자 식당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식당 입구부터 테이블 위까지 국내산 김치를 쓴다는 안내판이 붙었고 손님이 물어봐요. 김치 있냐고. 이것도 봐요. 김치 담아가지고. 직접 담근 사진까지 보여주며 손님을 안심시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몰라 나는 중국산 왔으니까. 근데 저기는 중국산 배추김치. 김치에 손도 안 대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니까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는 연간 30만 톤. 국산보다 저렴해 식당 절반 이상이 중국산을 씁니다. 중국 당국은 영상 속 김치가 수출용 김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옆집끼리도 공시가격이 달라서 한 집은 종부세를 내고 다른 집은 내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니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요.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99제곱미터 29층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 3,400만 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호수는 8억 8,800만 원으로 종부세를 피했습니다. 화났죠. 화나고 아마 다른 건 똑같고 아마 비율 차이일 거예요. 아파트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확인서 쓰고 있으니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도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집의 공시가격이 2천만 원 차이가 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공시가가 70% 오른 세종에서는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10층보다 공시가격이 300만 원 더 낮았던 12층 집이 올해는 오히려 500만 원 더 높게 책정되면서 홀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고무줄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세와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하신 건지 또 산정 내역은 뭐가 들어간 건지 이거 좀 공개해달라. 국토부는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산정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인근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는 한인 4명을 포함해서 6명이 아시아계였습니다. 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는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북부 스파 거리입니다. 한 영업점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길 건너 맞은편 스파에서도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 50분경 두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여성 4명이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한국계입니다. It appears that all victims are female. Okay, and race? It appears that they may be Asian. 앞서 5시경엔 애틀랜타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인근 도시 에커스의 마사지숍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아시아계 여성 2명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CCTV에 포착된 현대차를 추적해 20대 백인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총격 사건도 이 남성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suspect was identified as Robert Aaron Long, 21 years old, lives in unincorporated Cherokee County.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로 확인되자 외신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아시아 증오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보셨듯 총격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아시아계여서 동양인 혐오 범죄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동양인 증오 범죄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폭력도 상당히 노골적인 경우가 많아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뒷걸음치는 여성을 향해 상자를 내던지고
앞서 걷는 노인을 힘껏 밀어 쓰러뜨립니다. 피해자는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83살의 한국계 미국인 낸시 도 할머니도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죠. Breath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out.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는 방송 인터뷰를 했던 베트남계 미국인 응무엔 씨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가 온통 빨간 글씨로 테러를 당한 겁니다. 코로나 관련 아시아를 비하하는 쿵플루, 라멘 누들플루 같은 낙서부터 죽어라, 중국으로 꺼져라 등의 막말까지. I was pretty upset. I was boiled.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던 네팔계 우버 운전기사도 공격당했습니다. 얼굴 옆에 기침을 해대고 폰을 빼앗고 잡아채듯 마스크를 벗기기도 했죠.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사건 신고를 받는 민간단체는 올해 1, 2월에만 5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1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죠.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팬데믹 1주년 연설에서 이를 멈춰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동양계 이민자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11년 만에 동시에 방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찾았는데 첫날부터 한미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외교부를 취재하는 권은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장관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외교적 언급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어제 일본에서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홍콩 신장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대중 강경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텐데 청와대가 좀 불편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블링컨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북한 인권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해온 우리 정부에게 외교적 부담을 안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내일 열릴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접근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부터 대학생, 노인까지 가진 주식 수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달라진 주주총회 풍경을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발의 노인부터 부모 손잡고 온 어린이까지 주주 연령층은 폭넓었습니다. 애기들이랑
요즘에 많이 주식 많이 해가지고 경제교육에 좀 하려고. 네, 공부차 왔어요. 경험 삼아. 8살 어린이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하러 주총에 참석했습니다. 저가 주주니까 왔어요. 세트론 주식한 게 삼성전자 주주요. 이날 주총 현장에 참석한 주주는 900여 명으로 지난해 2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 생중계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은 중계창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수는 215만여 명으로 1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동학개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주총이라는 걸 처음 궁금해가지고 왔어요. 주주로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SK텔레콤과 현대차도 올해 온라인 주총을 준비하고 LG, KT 등 다른 기업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와 동학개미들이 주주총회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류 영향력을 자랑하는 여성 솔로 가수 컴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배 싸이가 세웠던 기록을 경신하면서 신나는 출발을 시작하더니 국내외 음원 차트도 휩쓸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기 토크쇼를 통해 선보인 블랙핑크 메인 보컬 로제의 솔로 데뷔 무대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며 초심을 노래한 타이틀곡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만에 유튜브 4,160만 조회수로 3,600만이었던 싸이의 8년 전 기록을 깼습니다. 발매 첫날 미국을 비롯한 총 51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What I have been able to achieve by myself. Without them, I would not have, all the experience that I have right now. 음원 강자로 꼽히는 아이유. 4년 만에 발표하는 이번 앨범은 현재 예약 판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한 셀러브리티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 다른 수록곡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눈눈 안나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제시도 새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3월에 스타급 여성 뮤지션들의 음원들이 집중적으로 발매가 되기 때문에 음원 시장에 활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올봄 음원 시장은 막강한 여성 솔로 가수들이 이끌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당구 최고 화제의 주인공은 캄보디아 여제 스롱 피아비아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농사를 짓던 소녀가 당구로 이룬 코리아 드림을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마 세계 최강자의 실력은 역시나였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롱 피아비의 프로 데뷔 전. 딱 프로 갈때 딱 느낌이 어깨 좀 올라온 느낌도 멋있었어요. 168cm의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스트로크가 일품으로 국내외 무대를 휩쓸고 있는 피아비지만 당구를 시작한 건 불과 10년 전입니다. 고국 캄보디아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던 피아비. 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당구는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구대 앞에서는 독한 선생님으로 변했던 남편. 말 저 안 되면 좀 칭찬해주고 따뜻한 말인데 아니요. 정말 이렇게 계속. 그래도 남편의 특급 외조 속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 이미 고국 캄보디아에선 국민 영웅에 등극했습니다. 그 사인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50면은 거기 한 열흘치 인건비 정도 되거든요. $50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팔더라고요. 고국을 위한 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허리 아프고 몸도 아픈데 같이 도와도 감사해요. 피아비는 프로 우승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대미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Shut your mouth, Malfoy. Shut up, Malfoy.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말포이는 편협하고 야비한 악당입니다. 해리포터를 비롯해 누군가를 끝없이 헐뜯고 괴롭히죠. Oh, please. You great ugly brute. 그래서 말포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친구들이 면박을 줍니다. Shove off, Malfoy.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유행어로 번져나가 신조어 사전에까지 올랐습니다. 워낙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어서 그런 듯 싶기도 합니다. 말이 타락한 시대의 시인도 일갈합니다. 입을 봉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짓거렸으니. 우리 사회의 지금 특징은 악달구니, 쌍소리, 욕지거리 이걸로 날이 지고 새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잔인한 2차 가해였다고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피해자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른바 친문 사이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엔 한 친문 단체가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전 시장을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고소한 살인자라는 거죠. 급기야는 현직 여검사라는 사람까지 이 끔찍한 2차 가해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노하기보다 호소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용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든 일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뒤바뀐 현실에서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자신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분들의 직접 사과와 민주당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에게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가 말한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의 이 간절한 바람과 호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리어 더욱 잔인한 가해가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환멸스러운 이 불가항력의 막장 가해 드라마가 언제쯤이면 막을 내릴지요. 3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그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내일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서울의 수온주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7도가량 높은 건데요. 하지만 낮 기온만 생각하고 얇게 입고 나가신다면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가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과 밤으로 널뛰기를 하는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물을 충분히 마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